우리가 아주 할 말이 많은 주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누가 채팅창에 올려주셨던데 마음대로 분할 상장하고 마음대로 합병하냐. 일단은 지금 틀린 소리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이런 우리나라의 제멋대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언제부터? 2021년부터 차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그리고는 스토리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왜 새로 신규 상장 같은 차트가 만들어졌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라는 주가가 옛날부터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HD현대그룹의 중심이 되는 그런 뿌리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원래 HD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대중공업을 두 개로 나눴죠. 현대중공업을 두 개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신규 IPO였죠. 신규 IPO를 하면서 하나는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뭐가 됐냐 그러면은 기존의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는 요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IPO가 됐습니다. 한참 우리나라가 2021년이라 그러면은 전 세계 장이 이제 버블이라고 불렸던 그때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그 당시에 IPO 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아주 말이 많았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었죠. IPO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땡겨가면서 어느 정도 땡겨갔냐 그러면은 자금을 최대 1조 800억 이렇게 돈을 땡겨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부분과 조선업이 이제 2021년부터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 뭐 자금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조선해양으로. 그래서 원래는 현대중공업 IPO하고 대우조선해양을 M&A 하면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이름이 바뀌겠죠. 뭐 현대조선해양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은 이제 썰이 있었는데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하나로 넘어갔고요. 이게 또 독과점 심사에 걸리면서 결국 현대중공업은 맨바닥에서 1조만 가져간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이 우리가 알던 현대중공업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고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던 누구? 울산조선소 그리고는 다른 조선 몇몇 이런 도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를 만드는 업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HD현대가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린솔루션 IPO를 시켜가지고 얘도 지금 보시면 얘도 이제 55%의 HD현대가 들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HD현대가 이거 외에도 이제 IPO와 그 다음에는 지분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기업들을 다 시장에다가 집어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HD현대라고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애만 9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HD현대는 M&A로 이게 종목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IPO를 통해서 종목도 많이 늘어난 기업이죠. 미포 주주로서 MRO 수주 MASDA 최대 수혜주이고 밸류에이션도 현중 대비 공우 있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텐데 이렇게 꿀꺽하는 게 괘씸하네요. 현중 주가 올려서 블락으로 또 팔겠죠.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저거거든요. 과연 미포랑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랑 합병을 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합병 비율이 지금 1대 0.4로 나왔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이득을 볼 만한 그러한 M&A냐라는 게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은 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런 합병이 나왔을 때 소액주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수단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게 우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얘 둘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합병 공시는 항상 살펴보셔야 되는 게 합병을 한다 그러면 합병 비율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합병 비율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뭐 현대중공업의 IPO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IPO 구조를 짰습니다. IPO가 됐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새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현대중공업 밑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원래 현대중공업 밑에 이제 미포조선이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미포조선은 M&A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포조선 자체를 사온 그런 이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상황에서 한국조선해양 밑에 현대중공업이 새로 생겼고요. 그러고는 이제 미포가 이렇게 여전히 계속 남아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는 비상장으로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삼호중공업이라고 있어요. 비상장으로. 그러고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미포랑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합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다시 어찌 보면 이제 조선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묘하게 재편이 되는 게 원래 HD 현대 지주사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포조선이 있었던 이런 구조에서 이번에 스토리가 다 이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요게 HD 현대 밑에 한조회가 생기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리고는 미포가 있는 요런 상황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HD 현대가 되고 여전히 한조회가 남아있고요. 그리고는 밑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비상장으로 누구? 사모가 있지. 비상장으로 사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비상장 계속 사모가 있었으니까 비상장은 색깔을 다르게 사모 외에 다른 그 해외 사업장도 있긴 한데 그건 또 현대중공업 밑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찌 보면은 HD 현대 그룹의 되게 복잡한 이런 지배구조 역사가 여기 이제 녹아 나오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HD 현대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상황에서 뭐 HD 현대와 한조회가 합병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깔끔한 지배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생각을 하시면은 미국 기업은 중복 상장이 없다.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지배 구조라든지 그리고는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HD 현대뿐만 아니라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죠. 하나그룹도 보시면은 하나가 있는데 하나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리고는 원래 하네스 밑에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오션을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구조를 보시면은 얘도 방산하는 애고 얘도 방산하는 애예요. 얘도 지금 조선이자 또 방산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뭐 하나 오션을 M&A 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하나 시스템에 이렇게 뭐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뭐 우리가 그 호주에 있는 조선소 인수할 때도 누구 호주 조선소 인수하는데 갑자기 하나 시스템 돈을 가지고 조선소로 인수를 했어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일부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뭐 분명히 하나오션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조선소인데. 근데 왜 하나 시스템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투자해야 돼요. 하나 시스템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오션을 투자해야 돼요. 뭐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한화라는 그룹에서 아니면 한화 방산 부문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고 지분구조가 어떻게 되면 얘 현금으로는 뭐 어떻게 변하고 쟤 현금으로는 어떻게 돼가지고 그럼 얘가 성장하면 도대체 누가 이거를 이익을 보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그 중복상장에 대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미국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미국처럼 좀 더 이제 깔끔해져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존슨앤존슨을 놓고 보시더라도 존슨앤존슨이 뭐 의학 사업도 하고 그냥 일반 뭐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우리 뭐 분유도 그렇고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제 기업의 특색, 투자의 특색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은 요렇게 쪼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쪼갰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쪼개진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일웰. 한일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계를 하는 기업인데 그쪽에서 막 로봇도 그렇고 우주 사업도 그렇고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뭐 필수제로 전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과 혁신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주식에 다 녹아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뭐 혁신성 측면에서 그리고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뭐 분사할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혁신 산업이고 하나는 약간 뭐 전통 산업이다 그러면은 혁신 산업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뭔가 지분이나 자본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아니 펀딩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린 펀드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혁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저금리로 뭔가 이렇게 자본을 땡길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전통 산업이 훨씬 이제 사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존슨앤존슨이라는 이름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 저금리 펀드를 사용하려 그러면 이게 사용이 안 돼. 너네 회사는 전통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너네가 왜 혁신 펀드에 돈을 받아가려 그래?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경쟁 기업 대비 산업에서의 그런 접근성, 산업에서의 그런 자금에 대한 운용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아싸리 쪼개버려. 그래서 전통기업은 계속 그냥 전통적인 그런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산업 내에서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혁신 사업부는 따로 인적 분할해가지고 얘들은 외부에 좀 더 편안한 자금 지원을 통해가지고 좀 더 이제 경쟁적 환경에서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되려면은 회사를 나눠야 된다. 이래서 이사회에 이렇게 결의를 하고요. 이사회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게 주주 동의에서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주주 동의 받고 쪼개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걸 회사를 이제 재상장하는 데까지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 그러면 이게 소액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국 시스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주주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냐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합병 비율 지금 주식 기준에서 1대 0.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뭐 PER이나 PBR이나 여러 이런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어찌 보면은 그냥 주식 기준에서 이제 그냥 시장 가격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얘가 대충 뭐 한 5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요. 얘가 뭐 대충 2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요렇게 이제 합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당 가격, 주당 가치를 이렇게 놓고. 그럼 어차피 조선업이니까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은 비슷하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합치면 된다. 이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그리고는 그 누군가의 불만에서 아까 전에도 이제 미포조선 주주라고 하는 분이 나는 미포를 들고 있는데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의 PBR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한 주당 자산 가치가 7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 PBR이 한 5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PBR 4배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PBR은 7배 나옵니다. 이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미포조선은 저평가인데요. 왜 1대1로 합쳐요? 그러니까 이게 PBR 기준이 비슷해야지. PBR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PBR 중심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고 있는 자산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왜 PBR 7배 대 PBR 4배를 1대1로 합치냐. 미포가 손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게 시장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둘 다 이제 PER이 한 50배 정도 나옵니다. 현금 흐름.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현금 흐름 기준으로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고 이렇게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되는 거거든. PER 50배니까. 그걸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면은 보통 합병할 때는 뭐 보고 하냐 그러면은 요 에비타를 보고 해요. EV 에비타. 합병보다는 이거는 이제 M&A 할 때의 그 에비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EV 에비타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32배, 현대중공업은 25배. 이러면 또 반대로 말하면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뭔데 우리가 왜 더 싸게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 말 그대로 재무제표상의 기준을 뭘로 잡냐에 따라 가지고 합병 비율이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정당하니 아니니에 대한 딴지는 분명히 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게 한참 시간이 걸려요. 동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주주에 대해서 보상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 외부에서 펀드에서도 이제 막 목소리가 들어오고 막 소액 주주끼리 연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송 걸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뭐 상법 개정이 이제는 추진이 된 상황이지만 뭐 소액 주주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 1대 0.4라고 하는 이 부분이 50만 원 대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합병 뭐 정확한 가격은 끝자리 다 다르긴 하지만 대충 반올림하면 50만 원 대 20만 원이라고 하는 요 합병 가격 비율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일단 지금 당장 뭐 올해 내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그거가 모두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을 거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결국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SK그룹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위한 과정 우리가 그 상법 개정 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상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찌 보면은 뭐 외부 펀드들의 소송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외부에서 그 어찌 보면은 그 배를 만들 때에 그런 오다는 누가 받냐 그러면은 원래 현대중공업이 받아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만들 수 있는 거 만들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포로 하청을 주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한조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조선해양도 한국조선해양 HD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이렇게 오다를 받아가지고 어떤 배는 현대중공업 도크에 어떤 배는 미포조선 도크에 또 어떤 배는 삼호중공업 도크에 이러면서 서로 나누거든.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국조선해양이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주문을 받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거를 계속 이제 뭐 현중 울산 도크에 갈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도크에 갈 거냐 3호 도크로 보낼 거냐 아니면 필리핀 도크로 보낼 거냐 이런 걸 계속 이제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정말로 이제 깔끔하게 되려면 왜냐면 상법 개정된 이후에 현대중공업 주주랑 미포조선 주주랑 서로 이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잖아. 아니 뭐 배를 한조의 지가 오다를 받아왔는데 오다 받아온 배가 이거는 만들면 1,000억이 남는 배고 이거는 만들면 200억밖에 안 남는 배야. 둘 다 만들 수 있어. 어떤 식으로 분배할 건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꼬투리 잡히는 그런 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K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SK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에너지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터리 사업부. SK온 IPO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SK이노베이션 주주는 저는 계속 SK그룹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SK그룹이 SK온의 IPO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시 이번에 뭐 SK이노베이션 100% 자회사 만들었다가 다시 또 이번에 메리츠 끼고 뭐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분명히 이거는 소송감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SK이노베이션 소액주주에 대한 손실이잖아, 손해잖아. 그리고는 또 지금 보시면 SK스퀘어라고 있어요. 스퀘어 밑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래 SK텔레콤 밑에 있다가 SK텔레콤이 SK스퀘어랑 이렇게 그 분사가 되면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SK스퀘어는 SK텔레콤의 이제 자회사들을 싹 끌고 어찌 보면 중간 지수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근데 SK스퀘어 주주랑 원래 구 SK텔레콤의 자회사들 얘네들도 IPO 뭐 11번가니 뭐니 IPO 막 갈라 그랬잖아. 우리가 뭐 그 원스토 이런 것도 있고 다 이 밑에 지금 딸려 있거든.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사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SK스퀘어는 SK의 합병이 될 것이다. 요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요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제는 뭐 상당한 이해관계상의 많은 소송의 이슈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소송의 그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미국처럼 간단하게 만들고 미국처럼 명확한 사업부대로 이렇게 회사를 쪼개서 그런 부분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뭐 따로 이렇게 별도 법인으로 사모중공업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을 HD 현대가 품는다. 요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이제는 조선업 관련돼가지고 현대중공업 관련된 이제 미포랑 합병을 하면은 대부분의 조선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하나로 다 합쳐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최종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합병한다라는 얘기가 몇 년 동안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합병이 돼서 현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만 남아 있잖아요. 헬스케어는 합병이 됐고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리고는 뭐 이게 서로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주주 간의 이익에 대한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주주 간의 이익에 대한 뭔가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저는 이거를 HD현대 합병을 상법 개정에 어찌 보면은 뭐 일종의 결과물 혹은 상법 개정 이후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논란이 나올 겁니다. 현대중공업 주주도 현대미포 주주도 태클을 걸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 시가평가 방식이에요. 과거에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 합병할 때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했습니다. PBR을 맞춰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방식,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주가를 기준으로 할지는 그거는 기업 마음이야. 아직까지는 기업 마음이에요. 특히 현대중공업은 과반 주주 50% 이상의 주주가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대충 갖고 있는 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가 74%예요. 개인 주주들의 그런 뭐 이야기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불가능할 거고,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비율이 한 42%, 적지 않아요. 거의 과점주주지. 이게 국민연금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현재 70%와 40%나 들고 있는 대주주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가지고 합병하겠다라고 하면은 소액주주의 이야기는 소액주주의 안건은 뭐 거의 반영되긴 어렵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가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기업이 합병할 때에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놓고 보셨을 때, 다른 회사들도, 국내 다른 재벌들도 이러한 합병이라고 하는 혹은 이런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로 뭔가 많은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국내에는 바뀌어야 될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SK그룹. 그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고 보실 때 이제 괜히 여기저기 한번 찔러보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위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위에 삼성물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그 삼촌 같은 느낌이 있죠. 삼성생명. 요런 구조가 있죠. 그리고는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공통의 자식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런 약간의 그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경영권 승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요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 삼성생명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지배구조 이슈로 계속 노출이 됐던 부분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요 구조 때문입니다. 이 밑에 뭐 삼성 SDS 있고 뭐 삼성 SDI 있고 뭐 많잖아. 근데 핵심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1등 기업도 지배구조를 놓고 보면은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가 놓고 보실 때 현대차 그룹 있죠.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가 제일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 현차가 있고요. 그 밑에 누구? 기아가 있죠. 여기에 또 누구?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리고는 현대제철이 제철이 모비스, 제철이랑 기아가 모비스 주식을 들고 있지. 나도 헷갈린다.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현대모비스의 대주주가 기아랑 그 다음에는 현철이 6%, 기아가 17%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그리고 현대제철을 또 놓고 보시면은 이건 항상 까볼 때마다 진짜 이거 진짜 헷갈려 죽겠는데 현대제철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은 여기가 또 기아예요. 기아 있고 현차도 들어있어요. 기아가 17%, 현차가 6%, 현차가 7%.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요렇게. 기아의 최대 주주는 현차고 현차의 최대 주주는 모비스고. 문제 맞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만 쉽게 상상해봐도 뭐냐 그러면은 모비스가 현대차에 부품을 이렇게 납품한단 말이야. 근데 그 부품 가격은 부품 때는 그게 이제 다른 업체들이랑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는 또 소송 걸 수도 있는 거고 할 게 워낙 많죠. 글로비스는 조금 다른 계열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왜냐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그냥 상속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현차가 4%고요. 의선이 형이 20%예요. 의선이 형이.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현대차 그룹의 유통회사죠. 의선이 형이 뭐 요새 뭐 잘하고 있으니까 사업도 잘하고 있고 이게 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대응도 잘하고 있고 현대차의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현대로템도 잘하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주가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뭐 배당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욕은 덜 먹고 있지만 구조를 놓고 보면은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적폐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몽구스 형이 이제 많이 들고 계십니다. 우리 그 전대 회장님이 최대 주주이죠. 기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몽구스 형이 7% 이렇게 들고 있고 요 7%라고 하는 이 부분을 누가 의선이 형한테 넘겨야 되는 현 상황인 겁니다. 네, 몽구스 형의 7% 지분을. 그리고는 이제 기아랑 현대제철이랑 뭐 이렇게 있는 이런 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분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게 뭔가 지주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지주사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 뭐 삼성그룹이 꼬라지지 뭐 현차 이꼬라지지 SK도 아까 SK이노베이션 뭐 스퀘어 이런 거 말씀드렸지 지금 HD현대 이꼬라지지 한화도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뭐 이런 애들이 되게 지금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에너지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그 우리 오너 삼형제의 개인 회사 하나 에너지 그쪽 돈 잘 벌거든요. 그런 데가 여전히 이제 그 뭐 특수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뭐 주주 기준에서는 충분히 이제 문제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들인데 조선업을 기준으로는 조선업이 계속해서 실적 잘 나올 거다 맞고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찾자라고 하면은 그중 하나가 조선업이 맞습니다. 그러니 미군도 우리나라를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거기에 메인이 되는 회사는 규모로 보나 그리고는 뭐 업력을 보나 HD현대가 가장 오래됐고 HD현대가 옛날에 근데 그 우리 그 왕 회장님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저 뭐 인천에 뭐 만들고 이럴 때 그 배 가지고 이렇게 막 바다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막 아주 저 역사와 전설이 아주 깊은 거잖아요. 그 우리 그 왕 회장님 그 요새 가끔씩 쇼츠 이런 거 보면은 HD현대 중공업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배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얼마 전에 쇼츠 보니까 그런 거 돌아다니던데 뭣도 없이 배 만들겠다. 근데 배를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조선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너고가 우리한테 배를 발주해주면은 우리가 그 배를 발주했다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문서를 들고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키겠다. 그걸로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주겠다. 세상에 누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냐? 그걸 해낸 게 그 왕 회장님이라고. 그걸 해낸 게 진짜 그 정주영 회장님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위인이지 위인. 그 현대그룹이 이렇게 그 커오는 과정에서 아주 큰 축을 담당한 게 조선이랑 자동차인데 그 중에 조선이 그런 식으로 키웠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컸단 말이야. 어우 장난 아니었어. 일단 돈부터 받고
일단 배 주문부터 받고 그러면은 내가 배 만들어줄게.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 만들면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돈 줘봐. 그 오다 줘봐. 그럼 내가 대출 내가지고 알아서 만들어 줄게. 니는 배만 받아가면 되잖아. 현대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요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지주사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니까 HD 현대 밑에 조선업이라는 게 딱 이렇게 하나로 기틀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도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뭐도 합쳐져야 되냐 그러면은 요것도 합쳐져야죠. 현대 마린 솔루션. 제일 빡치는 게 이거잖아. 보시면은 얘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선박 부품, 서비스, 그리고는 보증대행, 그리고는 이제 AS 사업. 제가 HD 현대 관련돼서 제일 빡쳤던 게 이거잖아요. 무슨 AS 사업부를 IPO를 시키냐. 물론 이제 그 밑에 들어있는 거는 요렇게 그 다른 상업펀드들의 투자를 액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 외부에서 어려울 때 투자받았던 거를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야지. 말 그대로 주식을 되사가야지. HD 현대라는 지주사 모회사에서 어려울 때 투자받았다가 나중 되면은 이자 쳐가지고 그리고는 기업 가치가 올라간 만큼 이제 재평가를 해가지고 100만 원에 한 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조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40% 올랐다 그러면 1조 4천억 돌려주고 그럼 주식 다시 사와야지. 계속 자회사로 냅둬야지.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XAI가 됐든 뭐 스페이스X가 됐든 계속해서 외부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테슬라의 자회사, 테슬라 상하이 공장, 테슬라 저 독일 베를린 공장 이런 데다가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IPO 직거래를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에이스 사업부를 뻑 IPO 시켜가지고 이거 뭐 그쵸? 이게 맞냐고 이게 A 사업부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까지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 마린 솔루션이가 있기 때문에 마린 솔루션이 위치가 어디에 있다? 마린 솔루션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맞소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맞소리도 어딘가로 이제 합병을 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마린 솔루션까지 다 합쳐진 한국조선해양과 마린 솔루션과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에 지금 오다를 받는 그런 역할과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AS 사업을 하는 그 역할과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 그 역할, 그게 한꺼번에 다 합쳐진 모두가 그 완성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HD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모든 조선업 관련된 A to G가 다 되는 그런 회사 하나가 이렇게 따로 상장이 되는 그런 기업이 나중에 만들어졌으면은 좋겠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조금 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런 의사결정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뗐다 붙였다 포스트잇이냐라고 하시는데 그죠? 네. 근데 HD 현대 애들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보틱스 또 자회사 IPO 하겠답시고 또 설치던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준에서는 이게 아주 큰 뉴스, 뭔가 이제 큰 흐름,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업 지배구조, 재벌들의 지배구조 그런 데에서 또 계산하기는 되게 어렵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성그룹, SK그룹 아니면 현대차그룹 이런 데도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상법 개정의 그런 영향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상법 개정하면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쌓아놓은 똥을 이제 치워야 된다. 그러면 지난 50년 동안 쌓아놓은 똥과 대표적으로 SK온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IPO해야 되는 그 거대한 똥,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그런 반발과 뭐 소송전 이런 것들이 결국 결론까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의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방향타가 될 텐데, 그거만 선제 대응하는 기업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는 이제 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물들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 이후 상법 개정과 그런 진통들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시장도 좀 더 이제 뭐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을 잘 하고, 그리고는 뭐 주주 환원, 그리고 오늘 또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얘기도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하는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언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상법 개정은 된 거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체크하면서 코스피 5천이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법 개정 이후에 새로운 룰과 새로운 규칙이 자리 잡으면은 5천 가야지, 5천 가지. 우리나라도 갈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일단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시 보기 잘라놓고요.